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센서의 이제 외부 자극의 종류는 역학 에너지, 복사 에너지, 열 에너지, 자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센서에서 이용되는 특성들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역학적인 에너지는 이제 위치, 속도라든가 가속도, 힘, 압력, 응력, 변형, 유체 흐름, 질량, 밀도, 모멘트, 토크, 형상, 방위, 점도 뭐 이렇게 다양할 겁니다. 인체의 오감으로 본다면은 역학 에너지는 주로 청각 혹은 촉각의 그 부분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는 복사 강도, 그죠? 에너지 파장, 그 다음에 진폭, 위상, 투과율, 평광,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주로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가 있거든요. 열도 뭐 온도, 열속, 그 다음에 촉각, 오감으로 보면 촉각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 에너지인데요. 자기 에너지는 자기 센서, 그 다음 모멘텀, 투자율, 자속 밀도 이런 건데, 이거는 사람이 인식하기가 쉽지 않죠. 오감하고는 약간 좀 떨어진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학적 에너지는 이제 농도, 반응률, 산화원전이, 그 다음에 생물학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고요. 전기 에너지는 주로 전압, 전류, 그 다음에 저항, 정전 용량, 주파수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에너지에 따른 센서에 이용되는 특성을 좀 정리한 것 같고요.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센서는 인체의 오감하고 같다. 그래서 오감을 느끼는 센서 위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외의 거는 이제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센서까지도 별도다. 그래서 CCD,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그 다음에 터치, 그 다음에 맛 같은 거, 스멜, 그 다음에 냄새,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센서와 그 다음에 트랜스듀서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좀 정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 에너지의 형태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는 소자를 총칭해서 우리가 트랜스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 시스템 또는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센서라고 하는 거는 비정기적인 양을 정기 신호로 변환하는 입력 트랜스듀서의 기능을 센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는 전기 신호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환하는 출력 트랜스듀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 트랜스듀서는 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 신호를 출력으로 내보내서 출력 신호로 보내는 거를 우리 이제 출력 트랜스듀서 혹은 액추에이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듀서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참고로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센서 시스템에서 우리가 센서는 센서하고 그것과 연관된 그 신호 처리 하드웨어, 센서에서 받은 신호를 이제 신호 처리를 하는 하드웨어 파트가 존재한 거죠. 센서 시스템에는. 그리고 그 시스템은 주로 측정 시스템, 그 다음에 데이터 획독을 위한 시스템, 혹은 이제 공정 제어 시스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밑에 그림처럼 검출 대상, 그리고 센서 소자,
여기서 이제 과전압 보호나 센서 구동회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센서 소자가 외부 교란 인자가 또 포함될 수 있겠죠. 센서에 순수한 센서의 신호가 나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교란이 일어나서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교란 인자가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센서 인터페이스를 구성을 하죠. 아날로그 신호 조정기, 증폭이라든가 직선화, 그 다음에 신호 변환,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폭과 주파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AD 변환기를 통해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출력이 되죠. 디지털 신호 출력은 이제 계산, 그 다음에 교정, 수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측정값 정보를 이제 출력을 해내게 된다. 그래서 센서 시스템은 실제 전체적인 개념 구조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센서 시스템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리고 구조는 어떤 형태로 설계를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개념도는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능화 센서인데요. 지능화 센서는 우리가 스마트 센서 또는 인텔리전트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센서들은 다 지능화된 센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센서 기술하고 컴퓨터 기술의 결합에 의해서 센서가 지능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센서와 인텔리전트 센서를 구분해서 정의하는 게 좀 애매해요. 관점에 따라서 뭐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의미는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능형 센서에서 필요한 기능들을 정리하자면 굳이 새로운 데이터의 취득, 처리, 저장 하는 파트.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량을 측정하고 연산, 그 다음에 통계 처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 보상 기능이 있는데, 자동 보상 기능은 이제 외부 파라미터의 변화를 자동으로 보상을 하는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기 진단 기능은 자기 스스로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자동차 같은 데는 센서들이 고장이 나면 자기가 뭔 고장인지 이런 진단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다시 보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왜냐면 하나 있는 센서가 만약에 고장났으면 얘가 만약에 위험도가 있는 경우면 그냥 위험하잖아요. 그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센서를 두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 고장나면 하나로 대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보상, 보정 이런 회사들이 스스로 갖추고 있게 되는 거죠. 자기 진단 기능,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기능. 의사결정 기능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통신 기능, 통신 기능은 다른 센서와 대화하는 기능이다. 정보 교환 기능,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스마트 센서는 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서 실현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컴퓨터하고 통신 기능만 있으면 스마트 센서는 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센서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진화된 물론 그런 동작을 넣으려면 통신을 통해서 마이크로하고 연결하던 아니면 마이크로하고 다이렉트로 회로를 만들어서 모듈화 시키던 이렇게 하면 뭐 진화화 센서가 되는 거죠.
트랜스미터인데요. 트랜스미터는 주로 4에서 200mAh의 20mAh의 출력 저를 갖는 센서들을 이제 트랜스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센서 정보를 이제 정확하게 그 손실이 없이 먼 거리로 전송해야 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미터는 EMI나 RFI나 같은 정기적인 잡음의 우수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왜냐면 오차율이나 오인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출력 신호가 전류로 만들어지게 되고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압력 트랜스미터, 그 다음에 온도 트랜스미터 두 가지를 예를 들어놨긴 한데 안에 회로가 다 내장되어 있어요. 이런 계측기들 개발은 사실 다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하고 그에 대한 검증, 정확한 데이터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거를 검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그 인증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트랜스미터의 기능은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정의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서의 특징에서는 특정성, 독특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정성 같은 경우는 입력이 시간으로 변화하지 않을 때의 특성, 정특성이라는 건 입력이 시간적으로 변하지 않을 때의 특성을 말한다. 그래서 정특성의 예는 감도, 직선성, 히스테리시스, 확도, 그 다음에 선택성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동특성은 다이나믹한, 그러니까 정적인 거냐 아니면 동적인 거냐, 스태틱이냐 아니면 다이나믹이냐 뭐 이런 특성이냐를 보여주는 거죠. 동특성은 입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할 때의 특성을 말해요. 입력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갖는 거죠. 얘들은 직선성을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응답 시간, 레퍼런스 타임, 그 다음에 주파수 특성, 그 다음에 불안정성, 잡음 뭐 이런 것들이 동특성의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함수하고 감도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 갑자기 요게 이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의 내용이 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어공학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어공학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동 제어의 내용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데 요거는 그냥 언급을 조금 기본적인 언급만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는 주로 센서의 물리적인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 사이의 함수적인 관계를 우리가 전달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입력에 대해서 어느 그 블랙박스에 신호가 들어가면 출력이 나올 텐데 어쨌거나 이 안에 블랙박스 내부에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뭔가를 변화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함수적인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걸 전달함수다. 그래서 이 안에 센서가 어떤 센서냐에 따라서 이제 변화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전달함수라는 거는 하는 거는 센서의 물리적인 입력과 출력 사이의 함수적인 관계 이게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전달함수는 방정식, 테이블, 그래프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 센서의 전달함수를 표현을 했는데요. RT, 그 다음에 R0, 그 다음에 AT 이렇게. 그래서 요 온도에 따라서 요 값이 저항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있는 건데요. 직선적으로 변하죠? 근데 약간 올라갔습니다. 시작 전에. 온도가 0도일 때부터 R0의 기준값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R0 플러스 AT 이렇게 이제 해놨네요. 그러면 T 값이 0일 때는 D는 날아갈 거고 R0만 남으니까 R0부터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변하는 형태를 취할 거고, 요거의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비례적이다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기울기가 있을 거고, 밑변 곱하기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죠. 기울기는 이제 미세한 변화량 ZX, 델타 X, 그다음 델타 Y 기준으로 해서 측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식을 보여주고 있는 예입니다. 감도의 정의는 결국은 센서의 입력 관계가 직선적으로 되면 전달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y하고 x하고 비례고 거기에 상수가 이제 포함된 거죠. 상수는 여기서는 이제 감도, 결국은 직선의 기울기로 표현한다. 그래서 입력량과 출력량의 비, 그것도 델타가 아주 미소한 부분을 가지고 기울기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델타 x, 델타 y. 그러면 요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전에 봤던 것처럼 전달함수 요거는 감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전달함수의 선형성인 경우 감도의 특정한 입력값에 대해서만 정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전달함수 자체나 감도에 대한 수식적인 표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러한 센서 기술도 결국은 저런 수학적인 백그라운드하고 같이 맞물려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저게 그냥 표현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값 넣으면 값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작 범위하고 풀 스케일 출력, 동작 범위, 오퍼레이팅 레인지인데요. 스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의미 있는 센서 출력을 발생시키는 최대 입력, 그 다음에 최소 입력 사이의 범위다. 동작 범위.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요 x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y로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변화량, 입력에 따른 변화량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입력 풀 스케일 또는 풀 스케일 레인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x를 기반했을 때. 풀 스케일 출력을 보면 출력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출력, 최소 출력 사이의 대수적인 차라고 구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분해능인데요. 분해능은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얘가 그 미소한 변화 X축에 대한 델타 X, 그 다음에 델타 Y도 작아진다. 그러니까 X가 작아지면
당연히 y도 작아져서 결국에는 입력이 변해도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y를 식별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주로 우리가 입력 크기를 분해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는데 좀 어렵죠. 그래서 검출할 수 있는 최소의 입력 증분 변화량, 입력에 대한 변화량을 우리는 이제 분해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입력의 변화분이 센서 내부에서 이제 흡수돼 가지고 출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입력 변화분에 대한 응답, 출력에 대한 변화분에 발생하려면 이제 센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잡음 레벨이라든가 이런 이하로 되어야 한다. 왜냐면 잡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잡음에 섞여서 응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해능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화학 센서에서는 감도보다는 분해능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확도하고 정도.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까지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저기 내용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센서 출력이 참값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척도다. 그리고 부정확도로 나타낸다. 실제로는 주로. 그러니까 출력값이 참값으로 돼서 얼마나 가까운 값이 나오는지에 대한 척도니까. 그 다음에 오차? 확도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오차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참값과 센서가 측정한 값 사이의 최대 편차. 실제 나오는 참 값이 있으면, 그죠? 그거에서 센서가 측정한 값이 있고 참값이 있으면 그 차를 우리가 최대 편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 오차 배분율은 최대 편차를 참값으로 나눠서 100으로 곱하면 배분율로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출력 전격도 배분율로 표현하면 최대 편차를 FS로 나누고 100을 하면 출력 전격 출력의 배분율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센서의 확도 오차 표시는 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몇 프로냐, 그 다음에 파스칼은 얼마나 되느냐, 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율로 표시하게 되죠. 자, 그리고 반복성, 그 다음에 재현성, 정도를 표현하게 된다. 반복성은 동일한 양을 동일 조건 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연속 측정할 수 있을 때 측정값들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나타낸다. 반복성. 재현성, 동일한 양을 같은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측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측정되거나 하는 실험을 해서 이제 측정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재현성은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러 번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도, 측정값들이 서로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이거는 이제 신뢰성이나 일관성, 이런 측정의 반복성이나 지연성이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확도하고 이제 정도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해놓은 건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참값에 얼마나 근사하게 가느냐. 결국 측정 결과의 평균값, 참값에
그 다음에 정도는 측정 결과의 평균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확도하고 정도의 차이는 좀 차이가 있죠.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나머지는 그냥 훑어보십시다. 직진성, 교정은 뭐 센서의 기기값을 인지하고 출력을 측정하는 과정.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죠. 교정에 사용되는 기기의 입력값을 표준값이라고 부른다. 뭐 다양한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만약에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요 일정한 선이 가도록 교정을 해서 정확도가 있게 교정 곡선이 되도록 하는 개념이 이제 교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진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쭉 일정한데 얘가 측정했더니 약간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온다. 그죠? 직진성인 이제 이상적인 직진성은 비례적으로 딱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실측을 개발했더니 이렇게 곡선 형태가 나오더라. 그러면 최대 입력 편차, 그다음에 최대 출력의 편차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 비율은 우리가 따지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진성의 표현은 비직진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직진성은 최대 출력 편차 분의 전격 출력 100으로 나누면 되고요. 혹은 전격 전압으로, 전격 입력으로 나눠도 된다. 직진성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막 쭉 읽어보십시오. 이건 큰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이것도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그냥 우선은. 그 다음에 선택성, 이것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특성, 이것도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잡음, 잡음은 이렇게 만약에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노이즈가 이 신호에 타서 움직이는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형파인 경우와 그 다음에 사인파인 경우와 구형파인 경우 두 가지로 해서 노이즈가 타는 경우를 보여준 거고요. 잡음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잡음 센서의 신호 대 잡음 B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요거는 항상 향상시켜서 검출 하한치를 작게 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우선은 나머지는 그냥 보도록 합시다. 자본까지 보고요. 출력 임피던스도 요거는 이제 뭐예요? 회로적인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의 전압인 센서인 경우, 그 다음에 출력이 전류인 센서인 경우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전류일 때와 전압일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류 전압 그 계산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나머지는 좀 여러분들 훑어보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뒤에 일부 내용은 다음 시간에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뒤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앞전에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거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약간 요약 정리 다시 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